북. 생각도 못한 대응 한 K9 400발 보복 사격. 탄착군 위성사진 보니 3월 1일 에스토니아 소드러즈에서 에스토니아 육군 K9 카우 자주포 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K9 카우 자주포는 높은 관통력과 궤도 주행 능력, 우수한 장갑 보호 능력, 높은 화력을 갖추고 있다. 무기 시스템의 수명은 45년으로 중고를 도입한 에스토니아 포병은 이 무기 시스템을 최소 3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동식 포병 시스템은 장갑을 갖춘 자주포이기 때문에 포병 승무원의 보호가 강화되고 기동 속도가 빨라져 파괴력과 화력에 대한 대응력이 증가하며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어 인구가 적은 에스토니아에서 징집병과 예비군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에스토니아는 K-9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핀란드와 함께 K9 조달을 위해 팀을 구성했다. 단체 구매의 혜택을 받은 핀란드가 한국의 승인을 받아 K9의 시험 데이터를 에스토니아에 제공하고 공유했다. 2017년 2월 에스토니아 군 관계자들은 가격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2018년 6월 에스토니아 군 조달청장은 에스토니아가 K9 선더 자주포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나지상방사는 핀란드와 유사한 계약인 4,600만 유로의 정비 부품과 교육을 포함한 중고 K9 12대를 공급하며 2019년 10월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이전 계약에서 2천만 유로에 달하는 K9 6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옵션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8월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 알케잉은 하나디펜스 및 고 크래프트와 460만 유로 규모의 K9 이스티카우 24대의 현대화 계약을 체결하며 6대의 추가 구매를 암시했다. 업그레이드에는 통신 시스템, 전투 시스템, 도장, 화재 진압 시스템 및 전자 장치가 포함된다. 2022년 9월 에스토니아는 총 24대의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됐다. 10월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에스토니아가 12대의 K9을 추가로 조달하여 총 36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1월 고 크래프트는 에스토니아 최초의 민간 군사 작업장을 열고 K9 업그레이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에스토니아는 2026년 이전에 인도될 3,600만 유로의 12대의 차량을 주문했다. 고 크래프트의 첫 번째 에스토니아 에디션은 2023년 2월에 출시됐다. 이 카타르군 K2 전차 타보니 다르네요. 포토 다이시 육군이 K방산 주력 수출 무기인 K2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35명의 장병이 18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지에서 육군 국제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군수학교에서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해 K2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 사격 정비 교육이 진행되며 K9 자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의 K9 자주포 기동 및 사격술, K10 탄약움 반장갑차를 운용한 신속한 포탄 재보급 등 운용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외국군 장병의 멘토로 우리 군 초급 간부들을 동참시켜 원활한 교육을 돕고 이슬람교도를 위한 기도실과 할랄 식사도 준비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외국군의 육군의 수준 높은 교육 훈련 체계를 소개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군사 교류 등 국방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 폭풍군단
집단 탈영으로 북한 민주혁명 길 열릴 수도.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깊이는 각각 3m와 5m, 폭은 10m 정도인 대전차구, 대전차구를 파고 이 구덩이에서 나온 흙으로 그 북쪽의 높이 11m, 길이는 100m가 넘는 토산을 쌓고 겨울이 코앞인데도 나무를 심었다. 대전차구는 전차가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해자다. K-2 흑표 전차는 몸체 길이가 7.5m이니 폭이 10m인 대전차구를 건널 수 없다. 흑표 전차의 최대 등판 각도는 31도인데 토산의 각도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 역시 전차의 진입을 막는 용도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시가 되면 무소용이 된다. 우리 공병의 교량 전차가 달려와 대전차구 위에 22m 길이의 철제 다리를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산은 그 다리를 건너간 불도저가 밀어 30도 이하로 만들면 그만이고, 그때 나무도 다 뿌리째 밀려나가게 된다. 우리 군은 유사시 인민군이 토산의 흙으로 대전차구를 메워 남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만에 하나에 대비한 염려로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 시설을 만든 것은 그들의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북진을 염려해서일 것이다. 이 공사를 하기 전 북한은 그 북쪽에서 두 도로를 폭파해 없앴고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뿌렸는데, 이것도 우리의 북진에 대비한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 파괴하고 내일 밑에 침목을 빼 역시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역지사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폭풍군단 사나이. 경보병여단, 우리의 특전사여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김정은을 그의 처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민군은 국군보다 부대를 적게 편성한다. 평시 우리의 상비사단 병력은 8,900명 정도이나 인민군 사단은 5,000명 남짓이다. 김정은이 파병한 1만 2천여 명은 두 개 사단 병력을 능가한다. 폭풍군단은 특수전 부대라 사단이 아니라 여단 편제를 한다. 우리 특전사도 그러해서 이들은 여단 대대 지역 대중대, 팀이라고도 한다. 로 편제돼 있다. 한 개 특전여단은 1,000여 명 정도다. 폭풍군단도 비슷할 텐데 1만 2천여 명을 파병했으니 이는 12개 여단이 된다. 여단 2개를 한 개의 사단으로 볼 수 있으니 이는 6개 사단이 된다. 김정은은 병력 면에서는 2개지만 전투력에서는 6개 사단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다. 우리 군은 육군 차원에선 특전사, 군단 차원에선 특공연대, 사단 차원에선 수색대대라는 특수전 부대를 두고 있다. 인민군은 이들을 묶어 특수작전군을 만들었는데, 특수작전군 가운데 지상전 부대를 폭풍군단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의 심리전이 강화됐으니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는 특전사를 대규모 시위에 대비한 충정작전 부대로 지정했었다. 북한에서도 심각한 폭동이 일어나면 폭풍군단 예하 부대를 동원할 것이다. 인민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의 지원을 받는 우리 7기동 군단의 진격도 염려해야 한다. 우리는 공군과 육군 포병을 동원해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은 후 항공사와 7기동 군단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격시켜 우리의 예상 진격로를 쓸어버릴 수 있다.
그 직후 두 부대의 수리온 수송헬기가 7기동 군단 직속의 강습대대와 이신속대응사단 부대원을 태우고 가 인민군 후방에 강화시키게 된다. 그때 수기사나 8기동 사단, 11기동 사단이 전차 부대를 돌격시켜 인민군 방어선을 뚫어버리면 장갑차 부대가 따라 들어와 전과를 확대하고 장갑차에서 내린 보병 부대가 상계의 후방 차단을 한 강습대대 및 신속대응사단 부대와 함께 인민군을 섬멸하게 된다. 정격전의 진수인 빕책 오속기동전을 펼치는 것이다. 10월 12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0월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고 한 것은 우리 포병과 화력전을 펼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틀어막은 것은 항공사와 결합한 7기동 군단의 진격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핵심 부대를 파병한 만큼 북한은 노출된 허점을 보강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근거에 미국이 참전한 베트남의 육군 2개 사단, 맹호 백마과 해병대 1개 여단, 청룡을 파병했다. 미국이 우리 처지에서는 전투력이 월등히 좋은 2개 주한미군 사단을 베트남으로 차출하려고 했기에 박 대통령은 한국군 파병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주한미군 부대는 유지됐음에도 전력, 공백이 발생했기에 북한의 도발을 당했다. 1968년 폭풍군단의 전신인 124군 부대원들이 서울로 침투해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를 일으켰다. 그해 10월 30일에는 U-25 전쟁 때의 지리산 빨치산처럼 울진과 삼척을 해방구로 만들려는 인민군 유격대의 침투를 허용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반 우크라이나 세력에게 비밀리에 무기를 제공해 게릴라전을 하게 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도 저항 세력에게 무기와 정보를 제공해 반소, 게릴라 활동을 하게 했다. 러시아 파병이 장기화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 북한에서는 우리의 심리전에 동조하는 세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 김정은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김정은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고 한 북한은 유사시 제1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때문에 도 유사시 제1격으로 북핵과 김정은 제거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 살기 위해 핵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됐다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난제이자 두려움이 된다. 핵은 사용 후는 물론이고 사용 전에도 결정적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도 여러 차례 전술핵 사용을 거론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화성포 -19형 등을 쏴 공포를 조장하면서 자기 방어를 한다.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10월 28일 북한 국방성이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미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한 한국 군사깡패들의 무인기는 중량, 남포시 천리마구역, 옛 지명 강선, 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 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이 해명되었다고 발표한 것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13일 노동신문 등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김정은이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세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원심 분리기 시설 앞에 있는 김정은 사진을 게재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천리마 구역에 있는 천리마 제강연합 기업소 안에 김정은이 방문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북한이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불러 보여준 농축 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영변보다는 강선의 시설이 훨씬 더 크다. 영변이 연구용이라면 강선은 본격 생산용이다. 한국의 무인기가 천리마 구역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설을 살펴봤다는 뜻이 된다. 북한은 강선 농축 공장이 한미연합군의 1차 목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무인기가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갔다는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보유한 최고의 방공 무기는 S-300인데 이란이 보유한 4기의 S-300은 F-35 스텔스기를 동원한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에 맥없이 파괴됐다. 러시아군은 더 신형인 S-400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을 받아 일부가 파괴됐다. 한국 공군이 S-300을 뚫을 수 있는 F-35A를 40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F-35B를 40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는 부담이 된다. 무인기도 스텔스 성능이 있는데 미국은 중형인 리퍼 무인기도 동원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시설은 이러한 무기에 의해 일격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 살고 싶다면 김정은은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